두 교수가 숙식을 위해 산사에서 내려와 일주문을 지나 사찰한 마을로 가고 있을 때 박 교수의 휴대폰 벨이 울렸다. 예, 박정입니다. 나 방장입니다. 방장 스님의 전화다. 반가워하는 목소리다. 쉬신다고 해서 명함만 내리고 지금 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따, 그러지 마시고 되돌아오셔서 절밥이지만 같이 드시고 잠도 같이 잡시다. 오랜만에 이야기 나눕시다. 제 후배 교수 동행이 있어서 이번에는 마을에서 묵겠습니다. 젊은 분이 계시면 더 좋지. 젊은 교수님한테 배우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령의 큰 스님이 정겹게 청하는데 차마 거절하기가 어려워 두 사람은 산사로 되돌아갔다. 대종사는 친화력도 남달랐다. 작은 몸집에 안경을 낀 노안의 스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박 교수를 맞았다. 박 교수는 오체투지 절을 했다. 세 사람은 산나물과 채소로 차려진 저녁 공양을 든 다음 차를 마시면서 담론을 나누었다. 자연스럽게 나라 돌아가는 사정이 먼저 화제에 올랐다. 스님은 요즘 주변에 나란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며 아침 저녁 예불 때 국대 민안을 봉헌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교수에게 이렇게 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과 반발, 불만이 사회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급진에는 반드시 반동이 따릅니다. 맞아요. 점진적으로 해야지 국민들이 적응하고 따라갈 수 있게. 이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으로 보아 이 정권을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 독일과 프랑스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것이지요. 그들이 개혁을 추진할 때도 사회적 반발이 없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추진합니다. 서 교수가 거들었다. 정권이 국민에게 영합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인기 위주의 정책을 남발할 때 그 해악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며 경제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박 교수가 화제를 돌렸다. 아까 서 교수가 저에게 한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대종사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스님이 빙그레 웃었다. 박 교수님은 불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참선에도 정진하셔서 잘 아시니까 말씀해 주시지. 그 어렵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도 박 교수님만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던데. 박 교수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스님의 칭찬을 담담하게 듣고 있었다. 스님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서 교수님,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천주교를 믿습니다. 좋은 신앙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듯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 구제, 인류 구원의 가르침입니다. 경전과 의식이 다를 뿐입니다. 종교인들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 주어야 종교 간의 반목이 없고 종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호전적인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여 참담한 종교전쟁을 일으키지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서 교수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의 말씀이 계속됐다. 아이고, 이야기가 옆으로 흘러갔네. 한마디로 불교의 가르침은 중생이여 깨달아라 이것입니다. 불타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를 중국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붓다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부처, 불타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흔히 석가모니를 부처라고 부르는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뿐 아니라 누구든지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미술을 바라보는 고령인데도
정정한 스님의 말씀은 거침이 없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이며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이 세상의 모든 형상을 갖춘 물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감각, 의식, 무의식, 사고, 사상 이런 것들이 모두 공허하고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재물욕, 명예욕, 색욕 등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인간이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참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경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와 참선 수행을 하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설명이 됐습니까? 서 교수는 명료하고 조리가 정연한 스님의 말씀에 감복했다. 정말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깨닫고 참 자유인이 되는 것. 특히 지식인이 한 사상, 한 시대 조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영원 불멸의 진리가 아니고 덧없이 흘러가는 사람의 생각이고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깊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서 교수가 고개를 숙였다. 박 교수가 스님 피곤하실 텐데 이만 끝나자고 해서 세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다. 두 교수는 이튿날 아침 일찍 쌍계사 뒤 브릴폭포에 올라가기로 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높이 60m 절벽에서 쏟아지는 폭포수는 장쾌했다. 며칠 전 호우가 내려서인지 폭포너비 3m 가득히 흘러내리는 물줄기에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물보라들이 엷은 주황 보라색 구슬처럼 영롱하다. 폭포수는 넓고 깊은 용소로 떨어져 몇 차례 소용돌이 치다가 그 아래 용주 하견의 두 곳으로 흘러간다. 솟구치는 물살을 보면 방금이라도 용수에 살고 있다는 용이 물을 박차고 올라와 폭포를 거슬러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 폭포수의 함성은 우렁차다. 그 여우는 끝없이 이어진다. 모처럼 귓속을 시원하게 씻어낸 기분이다. 과연 선녀들이 여름밤에 하늘에서 내려와 몸을 씻을 만한 선경이다. 불일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현,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로 손꼽힌다. 지리산 10경 중 하나다. 두 교수는 하산길에 벽안의 불자들이 참선 수행하고 있다는 금당선언을 들러보려 했으나 스님들이 하한거 수행을 하고 있어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두 교수는 방장 스님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산사를 떠났다. 두 교수는 그 길로 빗점골로 가기로 했다. 빗점골로 가려면 쌍계사 입구에서 화계천을 따라 지리산 주능선 산봉우리를 향해 올라가야 한다. 쌍계사 입구에서 4km 올라가면 삼거리 갈림길에 신흥마을이 나온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칠불사로 올라가게 되고 빗점골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꺾어져 왕성분교를 지나 대성골직으로 가야 한다. 신흥에서 대성골직으로 들어와 5km 정도 올라가면 의신마을이 있다. 의신마을은 8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큰 마을이다. 화계에서 의신까지 버스가 정기 운행되고 있다. 두 교수는 쌍계사 입구에서 버스를 타고 의신까지 가서 의신에서 3km 더 올라가는 삼정마을을 지나 빗점골로 가기로 했다. 지리산 주능성의 벽소령 형제봉, 삼각봉, 명선봉, 토끼봉에서 남쪽으로 절덕골, 산택골, 왼골, 세 계곡이 마치 머리빗살처럼 뻗쳐내렸다고 해서 빗점골이라고 부른다. 세 계곡물이 만나는 곳이 합순회이다. 합순회 아래쪽에 너덜경이 있다. 너덜경이란 크고 작은 많은 바위들이 넓고 길게 널브러져 있는 경사진 계곡을 말한다. 계곡물은 보통 때는 너덜경으로 흐르지 않고 그 옆으로만 흐른다. 이곳 너덜경은 길이가 200m가량이다. 너덜경의 맨 아래쪽에
흐른 바위라고 부르는 평범한 큰 바위가 있다. 삼정마을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합순의 흐른 바위와 너덜강에 도착한다. 칠선과 한신계곡, 뱀사골, 피아골을 지리산 4대 계곡이라고 한다. 빗점골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리산의 수많은 계곡 중 골이 깊은 골짜기다. 이 계곡이 바로 6.25 동란 때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의 아지트가 있었고 이현상이 최후를 맞았던 곳이다. 이현상이 경찰 수색대에게 사살된 그 전이 있었던 곳이 너덜강이고 아지트는 너덜강에서 올라가 절덕골을 건너 500m쯤 더 올라가면 나온다. 두 교수는 쌍계사 입구에서 버스를 타고 의신으로와 숙소를 정한 뒤 가벼운 옷차림으로 빗점골 등산에 나섰다. 1시간 조금 지나 합순회에 도착했다. 남부군 빨치산의 사령부가 있었고 이현상이 생을 마감한 이념전쟁의 현장에 들어서니 무거운 느낌이 드네요. 이현상은 처절했던 이념전쟁의 희생양이었지. 그의 비극을 통해 그가 신봉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허실과 허상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해요. 두 사람은 조금 걷다가 한참 쉬고 조금 걷다가 한참 쉬고를 반복하면서 너덜강과 아지트를 둘러보았다. 스승은 제자에게 이현상 한평생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1953년 8월 26일 6.25 전쟁 휴전협정에 조인된 지 한 달 후 칠불사 아래 목동마을에서 조선노동당 제5지구당 조직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이현상 위원장, 박영발, 방준포 두 부위원장, 김선우 전남도 당위원장, 조병아 조직부장, 김삼흥 경남도당 부위원장 등 20여 명. 박영발은 직전에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고 방준표는 전북도당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경남도당은 1952년 1월 대성골 전투에서 남경우 위원장 등 14명의 간부들이 전멸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위원장이 공석이다. 이현상이 김삼흥을 위원장으로 승진시키려 했으나 이현상과 가깝다는 이유로 박영발이 완강하게 반대해 위원장 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현상은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자기 의견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절충하고 타협하는 형이었다.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온건 화합형이었다. 여느 회의 때처럼 박영발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이현상보다 8살 아래인 41세, 말수가 적은 이현상과는 달리 언변이 좋고 문제의 핵심을 찍어 자기 주장을 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다. 젊은 시절 토목공사장 노동자로 일했다. 해방 후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토건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남노당에 입당했다. 47년 월북해서 박헌영의 추천으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6개월 특별과정을 이수한 후 남한이 공산치하가 되자 전남도당 위원장이 된 것이다. 박영발의 이날 발언은 처음부터 거세고 거리낌이 없었다. 동지 여러분, 우선 저부터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비판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박헌영의 추천으로 모스크바에 유학 가서 영광스럽게도 공산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박헌영 일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제의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반당분자의 술체계소가 수많은 동지들이 이 지리산과 회문산과 백아산과 덕유산 등지에서 죽어갔습니다. 참으로 원한이 사무치고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 이제 박헌영과 이승엽 일당을 청산하고 다시 사상투쟁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중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5지구당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경애하는 김일성 수령 동지를 받들어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과 이념에 투철한 프롤레타리아 공화국 건설에 더욱 가열하게 매진할 것을 다짐합시다. 이 현상을 비롯해 참석자 전원이 박수를 쳐 동의를 표시했다. 연락원이 가져온 중앙당의 지령대로 박영발과 방준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 회의였다. 이 현상은 박수만 쳤을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지난 8월 7일 평양방송은 박헌영 이해 남로단계 이승엽, 이강국, 이마, 설정식 등 12인의 숙청을 공식 발표했다. 이 현상은 박헌영, 이승엽 계열인 자기도 당연히 비판과 숙청의 대상이 될 것으로 각오하고 있었다. 제5지구당 해체는 바로 자기의 숙청을 말하는 것이었다. 9월 6일 이 현상의 아지트에서 다시 열린 조직위에서 박영발의 제의대로 제5지구당 해체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이 현상은 아무런 직책 없이 평당원으로 강등됐다. 선생님, 제5지구당은 어떤 것이었어요? 서 교수가 물었다. 그건요, 휴전에 대비해서 1952년 10월 조선노동당이 자기들 말대로 미 해방지역인 남한을 5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었지. 서울, 경기를 제1지구당으로 해서 제5지구당까지 있었지. 전남북, 경남, 낙동강 서쪽 지역과 제주가 5지구당의 관할이었고 위원장이 이현상이었어요. 위원장이 일체의 당 사업, 정치 사업은 물론 유격 활동까지 총괄 지휘했어요. 지리산 일대가 전부 이현상의 휘하에 있었네요. 그렇지요. 그때는 이미 조직상 남부군이 해산된 뒤라서 남부군 사령관이라는 직함은 쓰지 않았지만 제5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지리산 일대 유격 활동을 전부 지휘했던 것이지. 그 당시 지리산 빨치산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좌우간 많았어요. 박 교수는 기억을 더듬는 듯 잠시 있다가 말을 이었다. 시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데 1951년 이현상이 조선인민 유격대 남부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이현상 직속 대원이 총 800명, 지리산 안에 있던 전북도당 소속이 1500에서 2500, 전남도당 소속이 2000명이라고 해요. 경남도당 소속은 1000여 명 됐는데 대성불 전투에서 반절가량이 사살되거나 생포됐다는 거지. 우리가 어제 점심 먹은 구례식당의 여자 주인 아버지 형제도 대성불 전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빨치산들의 나이는 15살 소년병에서부터 30대 후반까지였는데 대부분이 20대였고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싸우다가 죽어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네요. 그럼 우리 군경의 피해도 엄청났어요. 지리산 일대에서 5년 동안 우리 군경 투벌대와 빨치산의 교전이 1,700여 회가 넘었고 군경 전사자가 6,300여 명, 빨치산 전사자가 1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국토의 영산 지리산에서 피비린내 나는 고륙상잔을 벌인 것은 민족사적 잠극이었지. 여자 빨치산들도 만났나요? 여자들은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함께 입산했거나 먼저 입산한 남편을 찾기 위해 산으로 들어온 사람, 공산주의 이념이 투철한 인테리 여성, 가지각색이었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5지구당 고위직인 간부부장 조복에는 대학을 나온 인텔리 여성이었지. 여성 대원들도 군복 입고 무장하고 보트에도 나갔지만 주로 치사와 세탁을 담당했다고 해요. 간호사 출신들이 부상자 치료와 간호를 하고. 보트가 무엇입니까? 보급투쟁을 줄임말인데 식량이나 생활의 물자를 구하기 위해 민가에 나가 약탈해 오는 것을 점잖게 보트라고 하거나 조달 나간다고 했지. 한 번은 조보개가 보트에 나갔는데 한 민가의 젊은 부인이 비협조적이어서 동행한 남자 빨치산이 화가 나서 총을 쏘려고 하더라는 거야. 그때 조보개가 그 부인이 임신한 것을 보고 보아하니 저 여자 혼자 몸이 아니네요 하면서 제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원들끼리 연애는 허용됐나요? 이성 간의 교제는 엄격히 관리되고 감시받았는데 이현상은 결혼을 허용했고 자신도 사실혼을 했지. 평당원으로 격화된 이현상은 무장해제 당하고 반감금 상태로 들어갔다. 제5지구당 청산 업무는 박영발이 인수받아 처리해 나갔다. 사실상 박영발이 제5지구당 위원장 자리를 인계받아 제5지구당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산하 모든 하부 조직과 유격대에서는 반역도당 잔재 청소라는 명목으로 이현상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경남도당 부위원장 김삼흥만이 이현상 아지트에 잠깐 들러 이현상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의 눈길을 보냈을 뿐 어느 누구 하나 찾아오질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반역도당과 가까이 하면 반역도당으로 몰리는 판이었다. 그래도 부부관계를 맺고 살을 썩고 사는 하수복이 돌아앉아 훌쩍이며 서럽게 울고 있어 갈 길을 잃고 외로워진 이현상의 마음을 달래고 어루만져 주었다. 하수복은 26살, 이현상보다 23세 연하였다. 1950년 국군과 북한군이 대치하고 있었던 낙동강 전선에서 지리산에서 내려간 이현상 유격대가 북한군 부대와 합류했을 때 처음 만났다. 간호사 출신으로 북한군 부대의 의무요원이었다. 그 후 북한군 부대가 퇴각하면서 이현상 유격대와 함께 지리산으로 들어온 것이다. 서로 마음이 맞았으나 이현상에게는 본부인이 북한에 살아있고 사령관으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했던 이현상이 거리를 두고 지내다가 7개월 전에 부부관계가 됐다. 이현상에게 헌신적이었고 부상자 치료와 간호에 열성을 다했다. 이현상은 눈물을 손등으로 연신 닦아내는 하수복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요. 미안하고 고마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야. 이현상이 박헌영을 처음 만난 건 1924년 겨울이었다. 그 이듬해 4월 17일 조선공산당이 창당되기 몇 달 전이었다. 그때 25살이었던 박헌영은 동아일보 지방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현상보다 5년 연상이었다. 이현상은 중앙고보 재학 중이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허헌이 사장 직무대리로 있다가 물러났지만 홍명희가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새로 들어와 한때 사회주의 계열 저명 인사들이 동아일보 발행과 편집을 맡고 있었다. 사내에서는 허헌의 추천으로 박헌영이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박헌영과 허헌의 장녀 허정숙, 허정숙의 첫 남편 임원근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동아일보에 입사했다가 조선공산당이 창당되고 홍명희가 편집국장 자리에서 물러나자 같은 날 함께 퇴사했다. 박헌영, 임원근, 조선일보 기자 김다냐를 사회주의 언론인 3인당이라 불렀고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 허정숙, 김다냐와 동거했던 고명자 3인을 조선공산당 여성 트로이카, 마르크스 거리라고 불렀다. 특히 주세죽은 장안의 3대 미인으로 꼽힐 만큼 미모여서 박헌영 커플은 사회주의 성향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망의 적이었다. 이현상은 동아일보사로 박헌영을 찾아갔다. 박헌영은 이미 상해 러시아의 이르쿠츠크를 오가면서 국내 공산당 조직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돼 1년 6개월을 복역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름이 알려졌었다. 박헌영을 처음 만나본 이현상은 박헌영의 면모와 말솜씨가 상당했던 것과 많이 달라 적이 놀랐다. 작은 체구에 얼굴색은 가무잡잡하고 경성고부를 나온 수제 같지 않았다. 달변은커녕 수줍음을 타는 듯 조용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시원스럽게 벗겨진 이마에 안경 너머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옷차림은 허름했다. 위험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이현상은 박헌영이 지방에서 올라온 기사 정리로 바빠 보여 자기소개를 한 다음 몇 마디 말만 나누고 신문사를 나왔다. 며칠 후
가로눈이 내리는 일요일 오후 이현상은 박헌영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박헌영의 훈정동 집으로 찾아갔다. 집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현상은 박헌영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을 정리한 메모를 가지고 갔다. 박헌영은 웃으면서 맞아주었다. 피아니스트로 이름이 난 주세죽은 지적이면서도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자태가 고운 여인이었다. 그런데도 거드름 부리지 않고 처음 방문한 청년 이현상을 정답고 자상하게 대해주었다. 이현상이 메모를 보면서 조심성스럽게 박헌영에게 물었다. 선생님, 요즘 제 주변에서 러시아 혁명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집안 어른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뵈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이라고 부르시오. 무엇이든지 기탄 없이 말씀하시오. 나도 아는 것이 없지만 성의껏 답변하겠소. 박헌영이 빙그레 웃으면서 겸손하게 말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목표는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사관,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독재 등 저에게는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은 고보 학생에게는 어렵지. 쉽게 풀이해서 마르크스는 인간 사회를 계급사회로 본 것입니다. 양반과 상놈, 지주와 소작인, 자유인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고용주와 피고용인, 자본가와 노동자,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 이처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계급사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착취해왔습니다. 지배계급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피지배계급을 착취해왔느냐 하면 토지, 자본, 공장, 생산, 기계 등 사유재산을 가지고 피지배계급, 농민과 노동자를 착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착취의 제도인 사유재산 제도와 자본주의를 철폐해서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화하고 국가가 관리 생산해서 그 생산 결과를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목표지요. 수긍이 가는 논리입니다.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정말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지배계급이 자기들의 사유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급투쟁과 혁명을 해서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가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운동의 전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산당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공산당에 가입해서 이런 투쟁과 혁명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공산주의 운동보다는 항일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3.1 독립만세운동을 벌였지만 일제에 항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종 단계인 제국주의의 타도가 우리 공산당의 목표입니다. 1917년 레닌의 러시아 공산당이 혁명에 성공한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산당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 공산당이 생겨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산당에 가입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세계 단일 공산당이 창설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공산당을 설립하고 이 코민테른에 가입하게 되면 세계 각국의 공산당과 연대해서 항일 독립운동을 보다 강력하게 벌여나갈 수 있습니다. 조선공산당의 우선 과제를 조선의 완전 독립과 노동자들의 근로 기본 조건 개선으로 정할 것입니다. 헌영의 말은 잔잔했으나 막힘이 없고 분명했다. 우리 혼자 독립운동을 하는 것보다 세계 공산당과 연대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확실히 효과적이겠습니다. 박헌영에게 설득된 이현상은 며칠 동안 생각한 끝에 박헌영을 다시 찾아가 공산당 가입 의사를 밝히고 박헌영의 공산당 창당 실무를 도와주었다. 1925년 4월 17일 중국 식당 아서원에서 조선공산당이 창당됐다. 책임서기로 김재봉이 선출됐다. 김재봉은
박헌영보다 10년 연장이다. 바로 그 이튿날 박헌영의 집에서 20명이 모여 고려공산청년회가 조직됐다. 고려공산청년회는 공산당의 청년 조직이다. 김단야가 사회를 본 이 모임에서 박헌영이 책임서기로, 조봉암이 서기로 선출됐다. 김재분과 박헌영은 러시아 공산당과 직결되어 있는 이르쿠츠크파다. 이르쿠츠크파의 주도로 조선공산당 상하조직이 결성된 것이다. 이현상은 청년회에 가입했다. 그 이후로 이현상은 박헌영을 스승처럼 형처럼 모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한결같이 공산당 활동을 했다. 박헌영이 일제 때 해체된 공산당을 재건하라고 했을 때도,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을 재건했을 때도 이현상은 박헌영에게 적극 협력했다. 전부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그래도 이현상은 묵묵히 박헌영을 따랐다. 지금 지리산에 들어와 있는 것도 박헌영의 뜻에 따른 것이다. 사실 창당에서부터 온갖 탄압을 받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조선 공산당의 주역은 박헌영이었다. 그런데도 소련이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은 김일성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 이제 잔인하게 숙청당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현상은 옛날 일들을 회상하면서 혼자서 중얼거렸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야.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계급투쟁이 아니라 권력투쟁에서 우리가 진 것이지. 어쩔 수 없지.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산주의를 앞세워 권력을 잡자는 싸움 아닌가. 1953년 9월 15일 음력 8월 8일 이현상이 평당원으로 강등된 지 열흘째. 지리산 벽수령에 상현 반달이 떴다. 달빛이 유난히 맑고 푸른빛을 띈다고 해서 벽수령이라고 한다. 이제 7일 후면 벽수령에 떠오른 한가위 만월이 이 빗점골 골짜기를 맑고 푸른 달빛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현상은 아지트 입구에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달을 바라보는 것도 오랜만이다. 달을 보고 있으려니 어머니 얼굴과 고향 산천의 전경들이 떠올랐다. 독립운동을 한다, 공산당 활동을 한답시고 감옥을 들랑거리고 이렇게 산중으로 쫓겨와 있어 언제 한번 어머니를 모시고 추석 명절을 보낸 적이 없다.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는 회한이 북받쳐 49 이현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아들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사남이녀 막내 아들에게 사내 대장부가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 건강 조심하라는 말밖에 하질 않았다. 고향 금산 금북면 바깥 가마실 동네가 그립다. 바깥 가마실 동쪽 높이 470m의 철마산은 화강암 갑옷을 입은 듯 산중턱까지 화강암이 덮여있어 산세가 위험이 있다. 이현상은 철마산에서 떠오르는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자랐다. 철마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용문천이 마을 앞을 흘러 용문천 건너는 안가마실 동네다. 어릴 적 달 밝은 밤 바깥 가마실 아이들과 안가마실 아이들이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고 진 쪽이 이긴 쪽에게 생두부 대접을 했다. 금산 읍내까지 시을이 길을 걸어 금산 보통학교를 같이 다녔던 안가마실 김덕우가 보고 싶다. 이현상보다 공부를 잘한 김덕우는 그때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주고보를 나와 일제 때 보통학교 교사를 거쳐 해방 후 교장이 됐다. 김덕우가 분홍인 이현상의 집에 놀러오면 어머니는 더운 밥을 지어 아들과 김덕우에게 함께 먹이고 어머니는 찬밥을 먹었다. 김덕우는 이현상이 공산당 요인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친지들이 이현상 집 출입을 꺼릴 때도 어머니를 가끔 찾아뵙곤 했다고 들었다. 결혼 3년 되는 해부터 남편의 옥바라지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말없이 살아온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크다. 주위의 냉대에도 동생의 공산당 활동을 가타부타 참견하지 않고 생활비를 보내준 형들에게는 면목이 없다. 셋째 형은 6.25 때 행방불명됐다. 이현상이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을 때 하수복이 다가왔다.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리에 빠져있는 이현상이 걱정되어 한 말이었다. 뭐 아무것도 아니요. 옛날 생각이 좀 나는구먼. 이현상은 아지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현상 아지트 앞에서 박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이현상의 저주를 헤아릴 수 있게 된 서 교수가 한 발 한 발 아지트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아지트라고 해봐야 출입구만을 제외하고 사면이 바위와 흙으로 둘러싸여 만들어진 굴이다. 굴 안은 너댓 평쯤 될까? 이 좁은 천연굴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 악전고토한 것일까? 물론 프롤레타리아 국가 건설을 위한 젊은이의 신념으로 싸운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공산주의가 이기느냐, 이가 이기느냐, 레닌도 외쳤지만 겨울철이면 굴 안에 들끓는 이들과 싸우면서 빨치산들은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들의 열정으로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긴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DDT가 아닌가. 그들이 싸워 건설한 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닌가. 서 교수는 길게 탄식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이제 천천히 너덜강으로 내려갑시다. 박 교수가 말했다. 9월 17일 자정을 넘어 18일 벽수령의 뜬 달이 커져 빛점골을 비추고 있다. 나흘 후면 중추 만월이다. 가을밤 공기가 차고 바람이 소슬하다. 이날 오전 1시 30분 서남 전투경찰대 제2연대 수색대가 너덜강 부근 잠복 근무에 들어갔다. 수색대는 김용식 경사를 대장으로 33명, 김 경사는 대학 졸업 후 덕유산 지구 적정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부하 15명과 함께 귀순했다. 이들의 임무는 이현상을 생포 아니면 사살하는 것이었다. 수색대원 가운데는 이현상의 얼굴을 아는 대원이 있었다. 이현상 부대에 있다가 얼마 전 기순했다. 합순에 너덜강 이현상 아지트 일대 자리를 제 집 앞마당처럼 훤히 알고 있었다. 이현상이 아지트에서 나와 삼정마을이나 의신마을로 내려갈 때 걷는 길도 잘 알고 있다. 이날 동이 트고 해가 중천 가까이 들 때까지 너덜강은 적막하기만 했다. 계곡물 소리만 들리고 오목눈이가 찌릿찌릿 울면서 숲에서 날아와 너덜강 옆으로 흐르는 계곡물을 마실 뿐 움직이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가 11시경 수색대는 바짝 긴장했다. 이현상 아지트가 있는 절터골 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만 잠시 후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너덜강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빨치산들이었다. 애만총, US-99식 장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들이 완전히 너덜강 한가운데로 들어설 때까지 김용식은 발사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빨치산들은 2~3명씩 나뉘어 10여 미터 거리를 두고 행보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사람이 너덜강 한가운데로 들어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했다. 김용식은 바로 옆에 있는 대원에게 이 현상이 있는지 물었다. 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맨 마지막 사람을 가리켰다. 키는 작지만 어깨와 가슴통이 딱 바라져 건강해 보였다. 팔자코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이 현상은 무장하지 않고 2명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 김용식은 득의 큰 숨을 몰아쉬었다. 이 현상까지 완전히 너덜강 한가운데에 들어섰을 때 김용식은 이 현상이다 소리치면서 발사 명령을 내렸다. 불꽃 튀기는 교전이 시작됐다. 33명 대 10명의 총격전이었지만 역시 신출기무라는 유격전의 전사들이어서 상대가 만만치 않았다. 큰 바위들 뒤에 몸을 가리고 응사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수색대의 작전에도 허점이 있었다. 상대를 완전 포위한 것이 아니라 이현상 일행이 내려오던 길목에는 수색대원이 배치되지 않아
빨치산들은 그쪽 숲속으로 조금씩 후퇴하면서 항전을 계속했다. 이현상은 호위병이 총상을 입어 사격을 할 수 없게 되자 호위병의 소련제 자동소총을 대신 들고 대항했다. 1시간여가 지나갔다. 빨치산 측의 전사자, 부상자 각각 2명이 확인됐고 도망치는 1명이 목격됐다. 나머지 5명은 숲속에 숨어 여전히 결사적으로 맞섰다. 지루하게 양측이 산발적으로 총을 쏘아댔다. 지연작전을 쓰기로 한 김용식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빨치산 5명을 포위하도록 대원들을 보진시켰다. 그리고 3발의 총성이 울리면 전 대원들이 포위망을 좁히면서 집중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오후 2시가 다 되어서 3발의 총성이 울렸다. 대원들이 일제히 이현상 함성을 지르면서 이현상을 주 타깃으로 하여 총격을 퍼부었다. 미군 장교복을 입은 이현상은 등에서 가슴을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다. 드디어 파란 많은 50평생을 살아온 전설적인 혁명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격전은 끝났다. 시체는 서울중앙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장경원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된 후 다시 서남전투경찰대 제2연대로 보내졌다. 김용식의 직속 상관인 연대장 차이력 총경의 지휘로 화계정터 앞 섬진강 백사장에서 화장이 진행됐다. 차이력은 백구를 자신이 철무 안에 넣어 가루로 만들어서 가을 햇살이 넘실대는 섬진강 맑은 물에 한 줌 한 줌 뿌렸다. 이현상이 죽은 후 5개월이 지나 박영발 부위원장, 방준표 전북도 당위원장, 김선우 전남도 당위원장도 군경토벌대에게 사살되거나 저항하다가 자결했다. 나머지 빨치산 900여 명도 수탕됐다. 이로써 빨치산 활동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됐던 지리산은 1954년 말부터는 자유로운 입산이 허용됐다. 박 교수와 서 교수는 너덜강 맨 아래 흐른 바위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흐른 바위는 빨치산들이 30명 가까이 모여 회의를 열었을 만큼 넓고 평평하다. 이현상에 관한 스승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현상이 활동했던 현장을 돌아본 서 교수가 소감을 말했다. 마르크스의 환상적인 사상이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죽였구나.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앵글스가 공산당 선언 첫머리에 하나의 유령이 유럽에 출몰하고 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이라고 썼지 않아요? 그 유령이 우리에게도 출몰해서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인명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새삼 실감했습니다. 공산당 선언을 썼을 때 마르크스가 30살, 앵겔스가 28살, 젊은이의 눈으로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혹사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자고 주창한 것이지. 그러면서 자본주의 선진국인 영국이 맨 먼저 노동자 계급의 혁명으로 타도될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노동자 착취의 체계인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된다고 장담하고 예언이 정확하게 빗나갔지. 영국은 멀쩡하고 자본주의 후진국인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해 전 세계에 공산주의 유령이 출몰하게 된 것이지. 레닌이 혁명에 성공한 것은 레닌의 지도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실정과 무능에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도 상당한 요인이 됐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 보수 세력이 정치를 잘하면 공산주의는 힘을 못 쓰고 정치를 잘못하면 공격의 표적이 되지. 족벌정치의 장개석 국민당도 부패해 모택동의 공산당에게 대륙을 빼앗기고 쫓겨난 거지. 이제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해체되고 마르크스와 레닌의 동상이 무참하게 끌어내려졌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를 전면 수정,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세계 경제 패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세계사적 실험이 끝났고 한때 유행했던 낡은 사상이 돼버렸죠.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의 변화 속에 역사적 유물이 됐지. 마르크스주의의 큰 오류 중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르크스가 젊었을 적 살았던 영국 사회만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과학적 진리처럼 착각한 것이 잘못이지.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과학적이 아니고 한 사회의 한때 상황만을 분석한 사회학적 이론이었던 거지. 그렇지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강조했던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타보다는 자기 영리, 공익보다는 자기 실리를 앞세우는 인간의 본능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지요. 신은 인간에게 이기심을 심어주었고 인간은 그 이기심으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근본적인 원리를 가볍게 다룬 것이지요. 결정적인 실수였지. 착취의 제도인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해서 사유재산을 국유화해서 국가가 생산과 분배를 관리하면 경제가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견한 것인데 그 반대로 간 것이지. 생산성 경쟁에서 기업과 개인의 이윤 추구가 보장되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밀린다는 사실이 실제 시행 결과 판명됐지요. 결국 1990년을 전후해서 공산주의가 와해되고 유명무실하게 됐지. 자본주의가 붕괴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된 것이지.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계급투쟁과 혁명을 해서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되면 계급 없는 사회가 된다고 했지만 부르주아 대신 공산당원들과 군 간부들로 신계급이 만들어졌지요. 신계급 특권층은 호의호식하는 반면 대다수 인민은 예전보다 더 빈곤하고 심지어는 굶주리고 있어요. 더욱 어이없는 것은 마르크스 사상은 조금도 오류나 과오가 없으니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지. 레닌은 마르크스 사상은 진리이고 전능하다, 완전하고 균형적이라고 역설하면서 비판의 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했지. 절대주의, 교조주의가 된 것이지. 레닌은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적과 반동으로 보고 다만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만 허용했지. 공산당의 비판이란 바로 이런 비판이지. 서양 문명이란 비판의 자유에서 얻어진 산물인데 문명사에 역행하는 독단주의였어요. 레닌이 마르크스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인민을 사상적 광신주의자들로 만든 것이지요. 사상의 노예로. 그럼요. 무서운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폭력혁명을 하거나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도 좋다는, 사륙과 방화를 해도 좋다는 레닌의 공포정치, 무자비한 독재정치지요. 전형적인 것이 북한 노동당 정권이겠네요.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3대 세습 무단 정권이지. 헌법 선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고 헌법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 노동당 규약 서문에는 노동당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그야말로 1인 지배, 세습 지배의 왕조지요. 이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공포, 탄압과 감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던 유토피아는 숨막히는 전체주의 국가가 돼버린 것이지. 우리는 비판이 허용된 자유민주주의의 열린 사회를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열린 사회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지요. 이번에 선생님을 모시고 빗점골 산행을 한 것은 저에게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내려가시지요. 두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고비가 고음으로 울며 계곡을 가로질러 춤을 추듯 훨훨 날아갔다.